한반도 정세가 말 그대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을 문제 삼으며 연달아 발사체 발사와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온 상황. 일부에서는 북한의 공세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만 집중된다는 점을 두고 남북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야당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날선 반응에 대해 한미연합 지휘소훈련 이후에는 대화의 걸림돌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이 끝나는 대로 실무협상 재개를 희망했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고 공개한 상황. 또한 20일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실무협상이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현 시점에서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토론 김만음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또 하나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8.15 경축사를 통해서 지정학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평화경제로 돌파하자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급물살을 타던 한반도 평화의 발걸음은 최근 더뎌지고 있고 북한은 또 우리 경축사에 대한 비난의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방한, 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 결정 등 우리 외교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는데요.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해법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들어보기 위해서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활동도 하고 있죠. 최민희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났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멈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마침 비건 대표가 방한했기 때문에 특히 북미 간에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에 큰 진전이 있길 기대합니다. 네, 현재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역임했었죠. 정태근 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조금 열기가 식어져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동아시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점점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재인 정부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좀 지혜와 협치의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을 좀 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좀 역량을 발휘하는 새로운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외교안보 관련 분야 전문가 두 분입니다. 먼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양무진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북미 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북미 대화의 성공적인 개최 또 이 결실을 이끌기 위해서는 대화에 있어 가지고 역지사지의 자세 또 그리고 포용적인 자세입니다. 북한에게는 역지사지의 자세 좀 주문하고 싶고 미국에는 포용을 좀 더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북한과 미국에 대한 주문으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7, 8월 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다양한 외교안보 사건들이 있었고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동아시아 국제 정치에서 한국이 어떻게 위치를 잡아가느냐, 포지셔닝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중장기적으로도 우리한테 계속 이런 질문들을 주기적으로 던질 거예요. 이런 이 질문들에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상대방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예. 그 공통의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꾸준히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네 분과 더불어서 상당히 80분 동안 긴 시간 논의를 할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 지금 국제적인 환경 관련해서는 최근에
일본과의 지금 이제 무역 관련 여러 가지 갈등이 쟁점이 됐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미 일찍부터 있어왔던 미중 간의 경제 전쟁에다가 북한의 지금 최근에 조금 특이한 태도, 트럼프의 또 아나무인적인 태도까지 여러 가지 겹쳐 있는데 이런 것이 복합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최근의 동북아 정세, 최민희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경제적인 게 뒤에 숨어 있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안보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북중러 한미일 구도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큰 틀의 갈등을 보는데 그러면 북중러 관계는 어떤가, 한미일 관계는 어떤가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뭐 전 국민이 다 아시듯이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미국은 트럼프의 독특한 스타일로 인하여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우방과 우방의 지도자에 대해서 쓰는 화법이 있는데 그런 화법이 다 깨지면서 이게 일부에서 혹시 우리나라를 트럼프가 홀퇴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게 1대1의 구도가 아니라 3-3이 모인 1대1 구도가 아니라 굉장히 다차원 방정식으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전통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기에는 한반도와 관련하여 4대 강국 보장론이라는 DJ의 입장이 지금까지 크게는 관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큰 틀에 긴 안목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는 평화 경제로 풀겠다. 그리고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 위치를 교량 국가의 역할을 하면서 위치 매김하겠다. 그러니까 중심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흔들지 않은 강한 나라를 그 두 가지 틀을 통해서 하겠다는 큰 틀의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큰 방향일 뿐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여야와 정치권과 다 같이 지혜를 합쳐서 우선 지소미아 문제부터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뭔가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인지 한번 다시 논의해보기로 하고요. 최근의 상황을 정태근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이 뭐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 자체가 굉장히 다층적으로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가장 어려운 상황 우리한테 조건을 주어지는 것은 소위 지금 미중 간의 소위 대립인데요. 지금 이미 이제 미중 간의 대립이라는 것이 무역 분쟁을 넘어서 가지고 군사적인 측면 그리고 지정학적 측면에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신냉전 국면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서 사실은 저희들은 한편에 있어서는 안보를 중심으로 한 동맹적 가치의 문제가 있고 한편으로서는 경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한일 문제나 그 비핵화 문제보다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 무역법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의 문제 지금 이제 가장 좀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일단 10월 달이 지나가면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제 피해가 오는 현실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외교적으로 풀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비핵화의 문제가 진전이 없으면서 실제로 앞으로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역할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다가 아주 중첩적이면서도 해결의 방향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정말 좀 그 외교 역량도 최대로 결집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에 대한 합의의 수준을 좀 높여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신냉전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한미일 북중 러 관련의 기존 유형의 냉전인지 다른 변화를 또 얘기하시는 건 역시 또 나중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우리 두 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요약하자면은 복잡하다, 또 불안정하다, 또 미래의 척이 쉽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북미 대화가 좀 지금 이제 답부상돼 있죠.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잘 지적했습니다만도 한일 관계 전혀 앞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또 지금 이제 외형상으로 이 미중 관계가 이 무역 갈등, 무역 전쟁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것은 또 패권 경제의 연장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재자들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국제 규범도 잘 지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또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의 도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 보여지고 우리 흔히 자동차를 타고 터널을 들어갈 때 터널의 끝이 밝다. 이것을 볼 때 터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터널의 끝이 조금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좀 우려스럽다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제로 간단하게 말하면 답도 간단해야 되는데 답은 좀 복잡하고 지금 불확실하고 우려스럽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차대원 박사님. 근데 결국은 지금 그 주변국들 또 북한까지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답은 형태는 여러 가지만 딱 하나예요. 미래에 과연 나의 친구냐 아니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 일종의 약간 편가르기가 돼 있는 건 맞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북중러 얘기하고요. 한미일 얘기하는데 이게 냉전 시대와는 성격이 틀리단 말이에요. 냉전 시대에는 경제적인 협력까지 서로 따로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얘기하는 자본주의 진영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진영이 있잖아요. 무역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상호 경쟁이 워낙 이렇게 밀접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완전히 뭐 없애버리겠다라고 나오기 시작을 하면 상대방도 심대한 타격을 입죠.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방법이 굉장히 교묘해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안보상의 문제나 이런 이 세력 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곤란하니까 경제 문제도 껴들게 되고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분리된 대립구도였다. 예. 지금은 뭔가 엮이면서 얽혀있기 됐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물어보기보다는 다른 사안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건데 이 안에 한일 간의 분쟁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중국 항공기하고 러시아 항공기의 그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 예. 둘이 거의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던지는 거는 이런 거죠. 중러는 혹시라도 나중에 한국이 또는 한국이 이끄는 그 협력돼서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반도가 과연 누구의 편에 설 거냐. 혹시 우리 쪽에 이제 보다 가까운 쪽으로 쓸 게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고 일본도 그럴 게 아니야 이렇게 물어온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가 그래서 포지셔닝이라고 얘기했는데 직설적으로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호성하고요 분명성은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친구이기 때문에 누구의 친구는 될 수가 없어. 이런 식의 양자택일의 대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한테 급격히 어디로부터 뛰쳐나와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연자체를 예. 끊어버릴 걸로 기대하지는 말라라는 대답도 동시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을 주는 가운데서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분명히 평화고 남북 협력이지만 어느 선 이상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고 선을 넘으면 우리도 분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꾸로 이걸 오해하거나 곡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럴 경우에는 그 메시지를 적절하게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수정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또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됐나 안 됐나는 가장 최상층부에서 중요한 시기에는 몇 명들이 이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은 그 느낌 자체는 국민들하고 공감해야 되고 나눠야 합니다. 예. 그런 정책 결정 구조를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아까 양무진 교수께서 복합적이라고 얘기했던 만큼 지금 복합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대안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또 제시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8.15 경축사에서 얘기했었고 그 이전에도 얘기하셨는데 평화경제. 당연히 평화경제 그동안 논의돼 왔던 바지만은 현 시점에서의 적절한 비중 있는 대안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재미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선 평화 경제는 그게 1단계에서 도달해야 될 목표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 경제를 얘기할 때 지금 당장 실현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평화 경제를 실현하면
지금 한일 관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민들께 자신감도 주고 또 그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화 경제만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평화 경제를 얘기한다고 평화 경제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화 경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예. 이제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본은 경제 보복 도발하고 있어요.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액을 또 높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트럼프의 스타일이긴 하지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 해결해야 될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북핵 폐기 과정에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 과정에서 북한이 보이는 여러 가지 반응을 즉자적으로 대한민국만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보는 건 그거는 좀 동의가 안 됩니다. 네. 결국은 북핵 문제는 북미 간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쓰리 쿠션으로 공을 던지는 거라고 보는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또 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위비 분담이라는. 그래서 방위비 분담액을 높여달라고 미국이 요구하고 이런저런 요구를 해오잖아요. 예.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을 혹시 설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로 또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압박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평화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는 국익을 기준으로 할 때 평화 경제로 나가기 위해서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예, 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를 통으로 좀 크게 협상을 해 나갈 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정도는 제재를 풀어줘야 미국도 대한민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예. 평화 경제 일단 뭐 실행하려면 남북 협력 관계의 조건들도 이제 봐야 되겠고 하겠습니다만 또 실질적인 효과도 봐야 되겠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평화 경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평화 경제를 계속 강조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그리고 그 길의 방법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건 세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규모의 경제면에 있어서 일본을 따라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 예. 두 번째로는 소위 국방안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교량 국가로서의 이 경제 구역들,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세 가지인데요. 근데 냉철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북한이 하려고 하는 것은 베트남이나 중국 방식의 소위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것들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데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군요. 철저하게 이제 관리 가능한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일정 정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과 교류연대를 하고 통일까지 대통령께서는 2045년 원코리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지금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한 20년간 들어갔던 비용이 한 3천조 원 됩니다. 우리 돈으로. 근데 서독이 동독을 통일할 때 격차는 어느 정도였냐면 대략 서독의 GDP의 40%, 38%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체 국민 총생산으로 따지면 1.9%, 북한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예. 그리고 1인당 국민속으로 따지면 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북한 경제를 일정 정도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통일이라는 과정 속에서의 평화 경제라는 것이 상당 기간은 굉장한 부담을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같이 격차가 큰 조건 속에서 지금 대략 추산하는 게 한 10년간 만약에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10년간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한 2천조 원 정도 추산을 하거든요. 적게 잡는 분들이 한 800조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냉철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결국은 지금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을 먼저 선도하는 사람이 시장을 독점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반도체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평화 경제를 위해서도 핵심 방향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경쟁에 뒤지지 않는 거예요. 시장에서 낙오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한일 갈등 문제가 굉장히 저희들한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일본에서
우리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대통령께서 이런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적 변화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중요시해야 될 때가 뭔가라는 점들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평화 경제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좀 국민들한테 마음에 안심을 주기가 어렵다고. 양 교수님 얘기하시고 재민님 나중에 보충하시고요. 예. 네. 뭐 잘 아시다시피 평화 경제론의 논리적인 핵심은 간단하잖아요. 평화가 경제를 만들고 경제가 평화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킨다. 뭐 이것은 이미 대통령께서 몇 차례 이야기했지요. 이러한 평화 경제론이 나온 배경은 크게는 두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는 그 지난 75년 동안 남북 관계사지요. 남북 관계사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안정했잖아요. 평화 불안정 상에서 국가 발전 이것이 상당히 제약을 받았다는 측면은 우리가 다 익히 몸에 다 배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이제 한일 관계에서 보다시피 지금 이제 대외 이런 무역 이런 것이 상당히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 상태에서 이 뭔가 신성장 동력이랄까요? 새로운 활로 개척이 이게 필요하고 이거 딱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평화와 경제론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이미 51년에 유럽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 당시 뭡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석탄과 철강이 전략 품목이었잖아요. 이 전략 품목을 통해 가지고 뭔가 협력, 그렇게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해가지고 에프타 뭐 했죠.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경제협력을 통해서 평화가 되고 이 평화가 더 발전돼 가지고 결국 뭡니까? 정치, 경제, 외교까지 가는 다시 말해서 이 시를 거쳐 가지고 이유까지 왔잖아요. 이런 실효성의 문제 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도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서 평화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이것은 당장의 해법이 아니고 좀 중장기적인 전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때 이것은 미래 비전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도현 박사 얘기하시고 나머지 한두 분 보충 얘기 듣겠습니다. 일단은 평화가 보장돼야 경제적인 번영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서 또 그 평화적인 의지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원론적으로는 이건 뭐 이미 옛날에 민주평화론부터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뭐 어느 쪽에 쓰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결국은 이 평화롭기 위한 전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그 평화라는 거는 일종의 절대적인 평화도 있지만 국가 간 관계에서는 또 국가급 행위자 간 관계에서는 상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이 동시에 여기에 동참을 해야 이제 정말 평화로워지는 거고 그다음부터 선순환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건데요. 국가 간의 또는 국가급 행위자 간의 여러 가지 경제 협력 비전에는요. 사실은 앞에 있는 선의에 있는 상당히 무서운 현실들이 있어요. 지금 유럽 통합의 시초가 됐던 유럽 그 석탄 철강 공동체도 사실 출발점은요. 유럽은 전통적으로 루르 지방의 철강과 알사스 로렌 지방의 루르 독일 쪽이죠. 알사스 로렌 프랑스 쪽의 석탄을 독점을 하는 국가는 꼭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걸 차라리 이 공유를 하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이걸 다시 말해서는 그 악의를 선의로 포장을 해가면서 서로를 변화시킨 거죠. 네. 그러려면 결국은 지금 북한 자체가 우리의 평화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니셔티브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러면 어느 정부든 얘기를 할 때 뭐 일부의 약간은 극단적인 케이스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북한을 완전히 이제는 흡수해서 이제는 그걸 식민지처럼 해서 발전시키겠다라고 얘기한 정부가 없었잖아요.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라는 비전. 그런데 그 사인을 제대로 안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사실은요. 여기서 논쟁이 생기는 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게 할 거냐에 대한 그걸 좀 이따 조금 이따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얘기 안 끝났어요. 네. 지금 논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실효성 얘기를 없애려면 그럼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이냐. 그 부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 문제를 좀 따져봅시다. 하고 재민이 형.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주제에 빗나갔지만 한 말씀 꼭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동북아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거, 그게 적대적인 공전으로 가서 다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의 아픔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런데 그 2차 세계대전의 아픔이 승화돼서 공전으로 일단 갈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태도 때문입니다. 독일은 지금까지도 반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이 군국주의적 과거 침탈 행위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지역이 갖지 않은 또 하나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사 청산이라는. 그래서 그 다른 차이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 동북아의 평화나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그렇게 협조적인 존재가 아니다. 예. 이게 동북아의 위험 요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평화 경제가 저는 일단은 지금 이 시기 왜 평화 경제냐. 그 문제적인 이거였던 것 같아요. 두 개인데 하나는 일본이 도발하는데 평화 경제라는 미래 얘기를 왜 하냐.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북한이 협조를 안 하는데 계속 도발하고 우리나라와 대화 안 하겠다는데 왜 평화 경제를 얘기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우선 첫째는 국민들이 불안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불안 상황의 귀책 사유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오래된 문제들인데 이에 대해서 지도자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책을 제시하고 뛰어다니는 것도 해야 하지만 예. 미래 비전을 크게 제시해줘야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거다. 필요했고 저는 지도자답게 제시한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북한을 그럼 어떻게 대화하게 할 것이냐.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북미 간의 실무 협상과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탑다운 협상에 대한 틀이 잡히지 않는 한 갑자기 북한과 우리가 대화할 일은 당분간 안 생길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에 대해서. 근데 평화 경제는 원래 디자인될 때 남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디자인된 것들이에요. 이거의 비전을 한일 갈등에서 갑자기 원용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갑자기 아직은 틀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패러다임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을 극복하는 문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연결돼 있기도 하지만 당장은 그 문제를 둘이 지금 얽어서 풀게 되면 아까 얘기된 포지셔닝의 문제에 굉장한 혼란이 발생을 해요. 네, 거기까지 잘 생각해야 될 하시고 문제예요. 정태근 의원 한번 얘기하시고 양무진 교수 한번 아주 추가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평화 경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그게 국일의 방법이다, 국일의 방법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는 뭐 경축사를 하시면서 2045년에 원코리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려돼서 하는 소리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북한의 태도 얘기하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북한, 아까 제가 앞서서 오프닝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간에는 뭐 친서하면서 계속 뷰티풀 이쪽 얘기 나오는데 우리는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심지어는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가 말로 쓰면 정말 극단적인 막말성 발언을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8.6 경축사에 대해서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가지고 16일 날 발표를 했죠. 네. 거기 보면은 그 담화의 서두에 무슨 태산맹동 설필이던가요? 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있죠. 네. 북한은 항상 보면 이런 구호를 중시하잖아요. 뭐 삶은 소대가리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태산맹동 서일필 이거 보면은 나름대로 이 말은 많지만도 알맹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자면은 북한은 자기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철도, 도로 연결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협력 이러한 부분이 8.6 경축사에 선언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아하. 여기에서 대화니 교류협력이니 평화경제니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상당 부분 소위 말해서 기대를 했지만도 역시나 끝났다. 그게 뭐냐면 말만 무성했다. 이런 논리 아니겠어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좀 약간 섭섭함의 표현일까요? 이런 것이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좀 더 방금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섭섭함의 표현이라는 것은 뭘 기대하는 걸까요? 그러면은요. 어떤 거요? 그런 지금 얘기했던 경제협력 관계의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북한이
핵경제, 백년선, 종료를 선언하고 새로운 노선인 경제발전. 이것은 뭡니까? 주민생활 향상 아니겠습니까? 이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필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 간에 북한이 소위 말해서 경제와 관련된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 또 더 나아가지고 이 남북 양정상 간에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 아니겠어요? 네. 이런 부분이 소위 말해서 이번에 좀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섭섭함의 표현을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북한의 최근에 상당히 극단적일 정도의 비난 어떻게 보시냐 그 얘기입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뭐 최근에 중국 소식통 얘기를 들어보면 시진핑이 다녀간 다음에 지금 식량 지원이 한 80만 톤 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5만 톤 이거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김정은이 입장에서 보면 선대,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못했던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그래서 마침 이것에 호응하는 사람이 이전 미국 대통령과 다른 트럼프가 아주 동맹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연동시켜서 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연합훈련을 종지부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발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거 우리 별 위협 아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제가 보기엔. 두 번째로는 그러면 트럼프를 향한 것도 있네요? 트럼프를 향한 것도 있죠. 우리를 향한 것도 있고. 근데 본질적인 것은 어떻든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도발을 계속하고 막말하는데 것 중에 첫 번째 목표는 이번 기회에 한미연합훈련은 끝낸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도발적 형태로의 그 미사일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대한민국이 어느 편에 쓸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니들 없어도 우리 북미 협상 한다 지금. 그러니까 이미 지금 뉴욕 채널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북한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당신들 대한민국에서 뭐 문재인 정부가 오지랖 떨지 말고 우리를 확실히 돕든지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제재 해제를 일부 하든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고 거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와중 속에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김정은이는 남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뭐 무슨 말을 해도 돼. 욕을 해도 되고 무슨 말을 해도 돼. 쟤들 떠들지 못해.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끝내겠다. 그리고 어느 편인지 입장을 정해라라는 게 북한의 의도라고 칩시다. 저는 그게 북한의 의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북한의 의도라고 칩시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지금 당장 끝낼 수 있습니까? 못 끝냅니다. 우리도 미국도.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느 편인지 밝혀라. 우리가 북한 편이라고 밝힙니까? 우린 한미동맹 우선이에요. 사실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그렇다면. 그러면 이렇게 북한이 어린애처럼 좀 유치한 의도를 이제 도발로 드러냈다고 칩시다. 저는 우리 정부가 무기력한 게 아니고 성숙하게 어른스럽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은 무엇이냐? 한미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정통성이 어쩌고 이런 사실 지금 보면 무의미한 논란이었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는 가치 위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동맹의 기본은 어디입니까? 한미동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우리와 입장을 달리 했다면 저는 뭐 야당이 비판할 여지가 있을 텐데 사실 북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긋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 부분은 조금 답답한 부분은 조금만 더 미국이 제재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어도 그걸 좀 뛰어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혼자 든단 말이죠. 그럼 양무진 교수가 얘기한 그 의도하고 비슷하게 해석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뭔가 우리가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해주길 바란다. 네, 그러니까 저의 바람이기도 해요. 금강산 엄청 가고 싶거든요, 죽기 전에. 그래서 좀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미국과 충분히 얘기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조금의 무리도 안 하는 이 상황은 저는 특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안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북한으로서는 지금 아까 정태근 전 의원은 다른 대안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다는 한 가지만 아니 말씀을- 그런데 한 가지만 그러면 저는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이걸 무기력하다고 말씀하시면 무기력하지 않은 보수 정부는 과거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어떻게 하면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냐면요.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한 니들은 핵무기를 가진 애들이야.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도미사일을 전부 남쪽을 향해서 남쪽의 사정거리 안에 범주에 드는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천에서 경계선 50km 위에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적인 위협의 대상이 된 우리 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안 하는 것이 나라를 책임져야 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일까요? 왜?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의장국인 독일조차도 도대체 저걸 어떻게 계속 방치를 하냐? 전 세계에서 저렇게 막무가내 짓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도 입장을 냈고 통일부도 냈습니다. 그러면 그 미사일을 향해서 대응 사격을 할까요? 도대체 뭐를 얘기하시는지. 네, 미사일 저는 관련 지금 얘기는 조금 양문정에서 듣기로 하고요. 지금 최근에 북한의 비난 관련 얘기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아직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미사일도 봐요. 같이 첫 포함된 번째는 근데 이제 얘기입니다만요.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은 그 부분들에 사용된 첫 번째는 언어에 대해서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그 본 의도가 안 보일 거예요. 분명히 이제 금강산 개성 같은 이제 구체적인 남북 정협 사업들이 안 들어간 데 대한 서운함은 있다라고 봐요. 네, 예. 근데 문제는 그게 금강산 개선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년초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이 금강산 그다음에 이 개성 사업의 즉각 재개를 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은 금강산 개선이라는 고유명사보다는요. 그걸 열쇠로 해서 풀리는 전체적인 그 제재 해제의 열쇠라고 봤기 때문에 그 사업들 자체를 강조를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조율 문제라든가 국제사회 조율 문제에서 지금 부딪혀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건 맞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런 거예요. 사실 흔히 얘기하는 북한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주한미군 얘기 안 하고 한미동맹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 훈련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연습이에요. 이번에는 실병력이 동원된 적이 거의 없고요. 명칭도 뭐 지휘소 연습이라고 지휘소 했죠. 연습이에요. 근데 이 연습 자체를 가지고 전쟁 모의 연습이라고 하는 거지. 앞으로는 지금 정태근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모든 종류의 연합인 그게 도상훈련이든 그다음에 군사연습이든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 간에서요. 정기적인 연습훈련이 없으면 주둔의 근거가 없어져요. 주둔의 근거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이 동맹에서 강한 동맹, 그러니까 고순위에 있는 동맹이 군사동맹. 주둔도 하고 훈련도 하는 동맹이에요. 그 다음 순위가 주둔은 안 하는데 훈련을 하는 동맹이에요. 그러면 아주 지금 희한한 형태가 주둔은 하는데 훈련을 못 해요. 예?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건 그 앞에 나와 있던 물론 개인 자격이라고는 하지만 외무성 이 북미국장 담화에서부터 그다음에 8.6 경축사 경축사 예전에 한두 번 이건 더 어떻게 있었죠. 보면 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그동안 보여줬던 성의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일단은 무력 시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요. 국격은 공유되는 겁니다. 국민들하고. 그죠? 최민현은 마다들의 입장에서 막내에 특별한 이걸 수용했다 농락한 자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아.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건 우리가 괜찮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 이 문제들이 지속될 경우에 상당히 앞으로는 남북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 한 번 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 언사를 하면 그것을 니들 최고 존엄한테 우리가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요.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체제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에 있어서 정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존엄과 모욕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 나라 국민을 모독을 하는 겁니다. 이 국민을 대표해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16개 외무성 국장이 그전에는 김정은이 본인이 우리 대통령을 모독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장관이 뭐 그냥 계속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우리 국민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그 왜곡을 하십니까? 누가 계속해 그랬습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건 계속 하라는 아니, 얘기예요.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음에 앞으로 한 번 더 그런 얘기하면 니들 최고 존엄한테도 똑같이 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니까요. 아이고 왜 화를 내고 네,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화가, 내가 모독이 당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일부는 저는 뭐 저도 그렇게 안 그심 느꼈습니다. 좀 이렇게 되는데 양무진 교수님 아까 이 부분까지 포함했어요. 아까 나왔던 이제 탄도 미사일 발사 뭐 완전히 구분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니까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또 각종 그 담화, 성명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측이 미국 측으로부터 F-35의 그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한 맞대응 무기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한미 군사훈련 여기에 대한 맞대응 무력 시위다. 북한은 그런 주장하죠.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은 당연히 미사일 발사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의 이야기를 다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예. 첫째는 뭐냐면 북미 실무 회담을 앞두고 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새로운 셈법을 좀 가져 나와라는 대미 압박 수단이 있겠죠. 그게 압박 수단이 될까요? 뭐 안 되겠지만 북한식으로 보면 압박 수단 된다고 볼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우리 측에 대해서는 뭡니까? 남측이 그냥 뭐 동맹이 뭐 민족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좀 이렇게 대화는 이거만 이야기하지 말고 미국을 좀 더 설득해가지고 이 북한의 입장에 호응할 수 있는 그 설득을 배갈 노력해라. 이런 대남 압박의 의도도 있겠죠. 또 하나는 문제는 뭡니까? 혹시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 군부라든지 군수부 일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북한에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비핵화가 되더라도 이런 최첨단 무기 있다. 군부의 사기 징작을 위한 내부용의 의도도 있겠죠. 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강경까지 우리 정태영 의원님이 그 말씀했는데 그런 말에 대해서 저도 일부 호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런 이야기 있었지요. 미친 개는 몽둥이 이야기다. 근데 이것은 강대강을 예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몰아치기식 핵실험, 미사일 실험 이런 데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성공단까지 죽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한반도 상황은 어땠습니까?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상황이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뭡니까? 북한의 핵은 어째 됐습니까? 완화됐습니까? 고도화됐습니까? 그 다음 우리 정부가 무기력하게 대응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 북한이 이런 8차례 일을 할 때 NSC 개최하고 우려, 경고 메시지 보냈고 미국하고 시간 날 때마다 소통을 했습니다. 또 일본, 지금 이제 이 지소미아 이 논쟁이 있습니다만 또 이 관련해가지고 일본하고 협력했고 중국하고 했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 대목을 지금 잊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북한의 도발을 할 때 몇 가지 점검표가 있어요. 방금 이제 우리 그 정태영 의원께서 우리 대통령에 대한 험한 직접 검명 비난 안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직접 안 했어요. 그러나 알 수는 있지요. 남측 당국자로. 그러나 우리가 보통 분석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 검명 비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파문점 여기에 대한 그 일종의 뭡니까? MDL기를 한 여기에 비무장지대 그다음 NLL 여기에서 직접적인 도발하는 아니냐고 보는 겁니다. 방금 지금 이야기한 아까 지금 뭐냐면 이 강원도, 북강원도 통천 이것은 뭐냐면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40km를 벗어난 지역입니다. 예. 세 번째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마지막에 뭐냐 하면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를 한다든지 우리를 추방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거기다 매너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북한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 정말 다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했다. 저는 오히려 상황 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보안 얘기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근 의원 짧게 하시고 차대현 박수 짧게 하시고요. 북한이 지금 소위 작년부터 대화로 나오게 된 것은 가장 본질적인 요인은 국제사회의 제재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시간을 벌어가지고 핵무력을 자기들은 완성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가장 북한에 대해서 압박 수단이 됐던 게 국제사회의 제재였던 거예요.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대통령을 모독하는 북한의 저 발언은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다니까요. 그때 직접 검명 비난을 했어요. 직접 검명. 아니, 남한 당국자를 얘기하고 그런 걸 왜 자꾸만 이해해 주려고 그래? 남한 아니, 그것이 최고 무슨 당국자. 이해해 줍니까? 제가 점검표의 한마디 하나의 그 하겠습니다. 매너를 아니, 남한 최고 당국자가 누구예요? 저요. 예? 남한 최고 당국자가 누구냐고요? 아니 제가 당국자들이라고 했어요. 잠깐만요. 짧게 제가 얘기하시고 짧게 얘기하시고. 우리 문재인 우리 대통령 오늘 다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시간이 앞에서 계속 가버리니까 짧게 얘기하십시오. 예, 제가 멋있게 야당에 네, 짧게 하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로서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경고하셨듯이 그 지금의 야당이 문재인 흔들기를 소재로 쓰실 생각하지 말고 북한에 대해서 좀 강력히 메시지를 내주시면 그게 전체로서 대한민국이 되면서 좋은 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나오게 했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약간 찜찜한 구석은 제재와 압박이 계속됐고 오바마가 전략적인네라는 모호한 정책을 썼지만 북한은 그 사이에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하고 핵무기를 점점 고도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제재와 압박으로 대화에 나섰다라고 하기에는 한 부분이 빠진 느낌? 그래서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이 말은 제재와 압박이 핵무기 개발에는 유용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예. 그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 제재와 압박을 풀기 위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대화에 나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양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모든 그 현상은 양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이 대화에 나오겠다도 수 있지만 오히려 너무 강경책 핵을 개발하게 된 원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동시에 지나치게 이 대화 위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누구나 자기가 또 다른 이 자기의 우월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걸 계속 개발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네. 뭐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우리도 하다못해 무력 시위를 해야 된다 이런 급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얘기하는 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북한 용어가 쓰는 그대로 논리대로 하면 우리가 F-35 갑자기 도입 예정이 그동안 다 알려져 있었잖아요. 차세대에. 그거 갑자기 모르다가 갑자기 이걸 기습적으로 우리가 들어오겠다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도상훈련 결과적으로 이걸 걸고 넘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뒤에 딴 배경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받아들이는 쪽에서 우리 직접 모욕한 거 아니야?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분명한 네. 거는요. 인내는 한 10번에 한두 번은요. 내가 힘이 있는데 참는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진짜 인내예요. 예. 그게 아니면요. 모호한 얘기를. 네. 제가 아까 거기까지 하시고요. 메시지 보내기라 그랬는데 비굴로 해석됩니다.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미국 그렇게 잠깐. 악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악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데요? 아니 악의적이십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미국 얘기 좀 해보죠. 제 말을 악의적으로 해석을 거기 뭐죠? 지난 그 아닙니다. 6월 30일 악의적이세요. 잠깐요. 거기까지 하시고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판문점에서 이제 북미 간에 남북미 간에 이중으로 이제 만남이 있었는데 이후에 실무회담 진행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건 대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오늘까지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낮에 오전에 보니까 김정은 2차장이 비건과 이더운 우리 본부장 우리 대표 간에 얘기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트럼프의 조금 행보를 보면은 예전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계속 딴청 피우고 있으면서 우리나라한테 분담금이라든가 경제 관련 얘기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비건 대표가 이 일본
한국, 중국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에 대한 던지는 메시지가 강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실무회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시기에 빨리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달라. 이런 하나의 이 대북 압박의 메시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실무회담을 둘러싸고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의 이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비건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 뭐 이런 상태에서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서 이 실무회담 이렇게 보는 것 같고 폼페이오 장관의 경우에는 역시 정치인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 뭐 이걸 해가지고 좀 갈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지금 이제 북한도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북한은 뭐냐 하면은 비핵화, 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 관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만이 말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대화에 나가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무회담이 그래도 한때 이렇게 탑다운뿐만이 아니라 실무자들의 사전 회담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노이에서 깨져버렸으니까 상당히 좀 그랬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이 북한하고 이 미국하고 특히 이제 지난 6월 30일 날 이런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담에서 제가 알기로는 북미 실무회담 제안은 북한은 문제인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면은 곧장 실무회담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친선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한테 보냈기 때문에 8월 말 아니면 9월 초에 실무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조금만 하나 지금 한 10초 내려하면은 지난해 우리 특사의 방북에서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미군사훈련 이것이 4대 전략자산 포함되지 않고 연례적인 이런 방어훈련 이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용인할 수 있다는 투어의 이야기를 한 걸 알려져 있죠. 여기에 대해서 확인이 좀 더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하기로 지난 6월 달에 판문점 만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문서로 서명은 안 했지만 그도 약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약속 행동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확인은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예, 트럼프의 또 남북미 저는- 실무회담 관련 예, 얘기입니다. 저는 공통된 거는요. 지금 저도 공통되는 지가 지금 사실은 실무회담의 가치 문제를 놓고 지금 북미, 미국 양측 다 지금 최고 지도자하고 실무협상에 나서는 쪽하고의 지금 온도차는 있는 거는 같고요. 근데 사실은 두 개가 뭐예요? 더 직설적으로는요. 이런 거예요. 미국은 이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분위기 그냥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문점 3자 회동도 제의를 했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양보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게 우리 착각이든 아니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어쨌든 대북 제재가 통해서 대화에 나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퍼스널리티상 자기 강점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다른 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령 이제 그 관계 개선 협상을 한다든가 연락사무소 이런 거는 줄 수 있는데 제재는 굉장히 더 나간 행동을 한 다음에 풀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볼튼, 폼페이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오면서 상당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분위기만 좋게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북 제재의 완화 해제라든가 어떤 실질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계속 실무회담에서 지금 실무회담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의제가 결국은 네. 금년도 2월에 하노이에서 타결을 못 받던 거에 대해서 누가 그래도 변형된 안을 가지고 지금 나오느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지금 주고받고 있는 얘기들은 한결같이 네. 그 상대편이 변형된 안을 갖고 나오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무회담이 시작이 된다라고 해도 이 의제 조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네, 거예요. 아까 이제 양무진 교수께서 이제 김정은의 입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차대현 박사는 트럼프의 입장이 지금의 대화의 국면을 유진하고 싶어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속마음은. 다만 트럼프는 선거를 앞두고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협상 국면만 이끌어 가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전 이런 판단이 되네요. 현실 판단을 해보면. 그래서 트럼프 속마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트럼프가 관계 정상화는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고. 그리고 연락사무소 북한과 미국 간에 이렇게 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무 협상이나 이런 거에서 과거에는 북한이 늘 정치군사회담 쪽으로 가서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막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물론 체제 보장 이후에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제재 완화라든지 뭐로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쪽도 저쪽도 다 이렇게 삿바싸움하면서 안 되고 있다면 저는 관계 정상화하고 북미 연락사무소부터 풀어가도 되겠다. 그게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을 못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아까 우리 정태근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통일 비용을 말씀하시면서 남북 간의 폐쇄액이 나왔군요. 경제력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네. 북한의 현재 규모가 뭐 2%, 4%, 뭐 전체 GDP 규모 1.9, 3점 몇 얘기하셨죠. 1.9, 3.8, 3.9였죠. 그런데 그렇게 남북 간의 격차가 납니다. 경제 규모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격차가 납니다. 우리가 크게 우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이 많은 것에서 우위고 딱 하나 우위가 아닌 거죠. 핵 문제. 그래서 그 비핵화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핵 문제를 풀고 평화를 이루어 가려는 우리가 북한하고 똑같이 북한이 그 트럼프한테 늑다리 미치광이라고 그러면 트럼프는 로켓맨이라고 하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건 저는 뭐 국민이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트럼프 최근 행보 남북미 지금 실무 관련 얘기고요. 또 앞에 지난 얘기도 꺼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 별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네. 문제는 저는 사실은 트럼프가 현상 유지를 하면서 내년에 대선까지 가겠다는 것도 당사자인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북한의 핵무력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우리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 갑질을 계속 해대고 있잖아요. 말로도 하고 쏴대기도 하고 갑질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란 발언도 굉장히 불편하셨겠네요. 아유, 그럼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무슨 무슨 불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예요. 비핵화를 위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핵 감축의 방식으로 간다. 소위 북한의 핵 국가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지금 우리 정부나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정은이라는 집단들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핵화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 장치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금 재래식 무기 월등히 앞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애들이 계속 하는 짓이 뭐 이스칸데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방사포도 개량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한의 소위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것인가를 계속 실험하고 있잖아요. 그 현실을 인정해야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가는 길이냐 안 가는 길이냐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말 짧게 저는, 하십시오. 네. 조금 결은 틀린데요. 사실은 지금 못 믿을 변수가 양쪽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평양만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워싱턴도 지금 신뢰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글쎄요. 제가 너무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최대의 유리한 패는 어떤 거냐면요. 이 상황들 자체를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뭐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하는데 5, 6년 걸리잖아요.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뭐 이게 내일 모레 완전히 한 번에 다 끝나지 않으면 이게 미국 선거전에서 외교한 그렇게 도움도 되지 않고요. 독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진 좋은 패는 끝까지 가져가면서 이 문제를 내 이기 때 하나하나씩
트럼프는요. 예.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관리하는 입장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고요. 이게 오히려 제재나 이런 국면에서 상당히 지금 조기에 어떤 조치들이 주고받아주기를 원하는 평양에 비해서 평양하고의 네. 지금 근본적인 알겠습니다. 입장 차예요. 이게 실무 협상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네, 이 관련 얘기 양무진 교수 여기까지 듣고 그다음 지소미아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갑질 이제 이렇게 정태영 의원께 말씀했는데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반된 이 기준을 할 때는 갑질이 맞죠. 계속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365일을 가정했을 때 한미 군사 훈련은 거의 365일 합니다.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 이것은 북침 전쟁을 한다면 북한은 한미가 갑질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지금 이제 미사일 같은 이런 경우에 북한이 지금 최근에 한 8차례 했지만도 한미는 특히 한국은 미사일이 뭐 핵무라 이런 거 더 많이 했어요. 그걸 알 필요가 있고. 그다음 지금 이제 신뢰 이 관계가 해가지고 미국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최근에 미국 당국자를 만나면은 지금 이제 북미 간의 가장 문제는 불신이고 이 불신을 신뢰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좀 방법을 찾으면 좀 유연성을 가지고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지왕 국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주는 것이 신뢰의 표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과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군비 경쟁 이야기했는데 또 그리고 진정성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돼 가지고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확인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합리적인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과거에 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르잖아요. 뭐냐?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은 핵을 가지고 뭡니까? 경제 보상으로 바꾸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 가지고 경제 보상 해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경제 제재를 완화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예. 우리가 처음에 비핵화를 얘기를 할 때는요.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하자고 그래서 보통 그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것이 도대체 니들이 지금 핵물질을 뭘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뭘 가지고 있고 무슨 시설을 갖고 있고 이것부터 검증하고 신고하고 검증하자라는 것이 시작이었는데 지금 북한에서 우리 그렇게 못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죠. 그거에서 뭐냐면 네, 하세요. 미국이 방금 우리 정태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CVID에서 FFVD에서 빅딜에서 지금은 이제 뭡니까? 동시적 병행제까지 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미국도 하여튼 그동안에 바뀌었다 뭐 등을 얘기하시는 건데 뭐 추가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예. 자, 잠깐요. 아니요,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이 바꾼 용어는요, 동시적 병행적 비핵화고요. 이거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하고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나 그것이 유연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는 양무진 교수는 초반에보다는 뭔가 새로운 서로 이제 협상을 하면서 약간의 유연성이 발휘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예, 좀 그 하는 것 이야기에 같은데. 뭐냐, 아까 우리 정태영 의원께서 신고, 사찰, 검증,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다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것을 되돌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좀 새로운 창의적이고 좀 대박한 방법을 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의 입장에서 신고부터 해라. 신고부터 하면 그 신고에서 내면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검증을 하자.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20년, 30년 가도 못 합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예, 정태균 도 10초 정도만 하시고요. 우리 양 교수님처럼 제가 김정은 정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북한에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거 그 외에도 많은 핵무기, 핵물질을 보유할 수 있는 나라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부터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관련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비건 대표 이번에 이쪽에 3국 방문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 문제 관련 얘기를 언급할 거다라고 해서 협상을 할 거다 했는데 이 지소미아 문제도 일본 들르고 했을 때 아무래도 논의했을 걸로 되게 추측을 하는데요. 아까 상상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추측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비건 대표 방안하고 이거는 그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 얘기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업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러니까 그 업무가 아닌 경우도 현안일 때는 막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대북 대표이기 때문에 알았을 여기 것이야. 와서 지소미아를 가지고 얘기할 사람 만약에 그리고 그게 아예 다른 고위 관료들이 올 기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볼튼이 이미 왔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비건에서 그러면 뭐 비건이 이제 방문했을 때 뭐 저는 비건 관련 얘기 넣었는데요. 하시려면 하시고 뭐 굳이 뭐 그 얘기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되니까 지금 지소미아 지금 이제 재연장 여부 결정 24일인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국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지금 이제 국제 상황에 같이 비춰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지금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그 지렛대로 지소미아를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요. 첫 번째로는 이것이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양국 간의 문제인데 지금 한미일 간에 있어서의 군사적 협력 체제를 왜 문제를 삼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북중러 간의 관계를 보면 뭔가 지금 확실히 한국이 뭔가 이탈되고 있구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실제로 유사시에 지금 우리 여기 한미연합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지금 미군 기지가 20개 있는데 그중에 이 연합사의 후방 기지로 사용한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지소미아를 폐기하게 되면 이 연합사의 후방 기지의 활동에 제약을 줄 수도 있어요. 한미 동맹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군요. 제가 아니, 잠깐 수정 하나만 할게요. 후방사에. 연합사가 아니고요. 유엔사. 말씀 유엔군사라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예. 저 하겠습니다. 예. 해도 되죠. 우선 저는 이제 이 상황 판단은 정확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로 경제 보복을 어떻게 하겠다고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경제 문제에 이 안보 문제를 우리가 제기한 게 아니고 일본이 자초한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 몇 가지를 규제하면서 이게 북한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 전략 물질을 한국이 잘못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안보상의 이유로 문제를 삼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통령 그 회담할 때 이거 지소미아도 카드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일관되게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폐기하겠다든지 이런 적이 없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가 기존 입장이었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 논의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 때 데일 메시지를 되게 유화적으로 내셨고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자꾸 지소미아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소미아가 2016년 그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처리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제 체결이 된 상태에서 이제 폐기하는 것하고 맺는 단계가 다르겠지만 현역 활동하실 때는 반대하셨겠네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반대한 것도 의미가 없죠. 체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소미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2016년 그 11월, 12월 이전에는 엄청 문제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좀 유연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 전 늘 이런. 네, 제가 하나만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다른 대화를 중심으로 한 8.15 경축사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대일본 관계를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일본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 조치의 강도를 높여가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근데 흔히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소미아를 쉽게 떠오르는데 그건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지소미아를 지금 당장 폐기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낮다. 이렇게 바라보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이 어쨌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 이후에 세 번째 지금 어제 세 번째로 포토레지스트 네, 삼성에 한 거죠, 허용했다는 말이죠. 것이잖아요. 이거를 뭐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점수를 따기 위한 유화 제스처다라고 합니다만 그 유화 제스처를 자꾸 하다 보면 또 틀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 막 지소미아 폐기할 거다 그래서 막 걱정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다라는 제가 얘기죠.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재연정의 무게가 실린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지소미아가 맺어진 이후에도요. 그 이 한일 간에 그렇게 아주 기묘한 정보가 공유된 거는 아직 아니에요. 네. 다만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지소미아라는 그 용어 자체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란 말이에요. 네. 군사 교환 협정이 아니고 군사 정보 교환 협정이 아니고요. 군사 정보
보호, 보호협정이에요. 그러니까 공유된 정보의 제3자 누설을 방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애초부터 이 지소미아가 나올 때 절차상 충분히 설명을 안 하고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 무슨 협정이 문제가 될 때 얘기하는 건 어느 조항이 심히 불평등하다든가 그걸 근데 조항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아, 저희가 반대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지소미아의 내용 중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제한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위대가 파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조항 때문에 반대했었습니다. 그때는. 애초에 근데 답변이 황교안 그때 대표가 지금 대표께서 답변하실 때 되게 그게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좀 모호한 답변을 하셔서 문제가 됐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는 지소미아 의제를 잘 던졌다고 생각해요. 심상정 대표가. 왜냐하면 지소미아 의제를 던진 이후에 일본이 우리가 지금 안보상의 이유로 이 물질들을 규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는 경제보복, 우리 안보상의 이유다 이랬다가 지소미아가 우리나라에서 막 이제 얘기가 되고 의제화되니까 일본이 안보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안보는 계속 협력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게 폭로됐기 아니요, 저는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뭐 문제라고 잘했다고 봐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심상정 예. 의원이. 네.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 게 그 애초에 일본이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포지셔닝의 문제에서 나중에 미래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던지는데 말이 처음에는 거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던진 거죠. 신뢰라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사실은 근거도 되기 힘든 문제를 들이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톤다운하기 위해서 이 한국에서 다른 국가들로 전략 물자가 유출됐을지도 모른다는 지소미아를 만약에 우리가 정책을 해서 거기서 받게 되면 또다시 신뢰로 받는 거거든요. 차라리 우리도 일본처럼 억지가 되더라도 일본이 이런 분위기에서는 제3자한테 누설할지도 모르니 이게 오히려 훨씬 더 편안했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정부 입장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한반도 문제 이런 거는 애초에 지소미아 조항부터가 그거는 지소미아에 대해서 일부의 추측이 나갔고 초안 자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조항을 아까 보셨다는데 최민희 의원님. 그 조항 자체가 제가 볼 때 잘못된. 왜냐하면 그게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나올 수 있는 조항이 아니에요. 아니 그 국회에서 문제됐던 것은 그 관련해서 관계된 상임위 의원이 황교안 이제 지금 대표께 여쭙어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애매하게 애매하겠다.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됐다. 예, 그건 설명을 해드린 분이 문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제 하나 아까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관련 소재들 지금 세 번째 지금 이제 허가해서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뭐 30몇 분 만에 별 얘기 없이 그냥 등을 돌리고 나왔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던데 이건 좀 그러긴 한데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작했을 때 지금 동북아 질서가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과의 관계가 잘 마무리되든 조금 시간을 끌면서 마무리되든 간에 우리의 지금 그동안의 한미동맹과 또 확대시키면 한미일 삼각까지 겹치면서 나왔던 우리나라의 국제 질서의 동북아시아의 위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또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양무진 교수. 우리가 이 한미일 협력 관계에 대해서 과거에 잘된 적도 있고 또 우려스러운 층도 있었죠. 일례로 잘된 적 같으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일종의 뭡니까 한미일 정부 교류 이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소위 말 정부 조력도 하고 티쿠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어찌 보면은 한미일 때 북중러라는 종합에 우리 많이 논의했던 신냉전 구도, 대립 구도 이런 게 있었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뭡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의 이런 한미일이 소위 말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이끄는 이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신냉전으로 가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문재인 정부도 이런 지소미아 이 부분도 아마
대국적인 큰 관점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냐. 일부에서는 그 3대 3에서 한국이 떨어져 나가서 북3국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일부에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도 네. 우리가 그 역사성으로 또 지금은 이제 한미 동맹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 봤을 때 한미일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소위 말해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나 북한 이렇게 같은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대해서는 너무 우려고 지금 문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지소미아 여기에 대해서 유지하는 이런 대국적인 결단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한미일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전환점이 되고 이것이 동북아 평화로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냐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하십시오. 네.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이게 미래 친구 선택도 얘기했습니다. 미래 예. 한국 남북한 관계 포지셔닝에 관한 문제예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걸 승이냐 패냐로 접근하는 문제 자체가 저는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서로 이기고 지는 게임 자체가 아니라 적절하게 우리의 자존심하고 국격을 살리는 선에서 어느 쪽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나와야죠. 근데 상대방이 여지를 보여줄 때는 뭐 대통령께서 그래서 경축사에서 대화의 문은 언제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는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지난 20, 30년간 어느 행정부도 이런 포지셔닝 문제에 대해서 100점짜리 답을 제출했던 정부는 없어요. 양쪽 다 약점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는 이거를 합해가는 과정이지요. 누구의 정책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정책은 절대적으로 선이고 악이고 글쎄요. 저는 정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거는 종교가나 그거는 사제들이 하는 걸 거예요. 제가 드리는 거는요. 누가 어떤 행동을 지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십시오. 우선 동의하는 지점이 지금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고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가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때만은 외교, 안보, 통일, 국방 이 분야는 좀 국회가 정쟁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 바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뭐 다 전문가들 말씀을 듣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처음에 인터넷상에서 토착 외구라는 말이 나왔을 때 네.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지? 근데 실제로 이 토론의 과정이나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토착 외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갈등 과정에서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일부 이거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보수 세력 일부에 일본 포비아가 있구나 이것도 느끼게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이 진짜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건 보도도 다 낸 내용인데 그래서 친일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일본 회의라는 극우적 집단이 아베를 내세워서 뭔가 이게 한반도 평화 과정이나 동북아 정세에서 다시 과거의 군국주의에 변형된 새로운 형태의 야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 중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솔직히 과거에 한미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삼각동맹이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미일 삼각이라고 하지만 미일 한 수직동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재편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 무엇인가 재편되는 과정에서는 갈등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국회가 정쟁화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진짜 한미일 삼각 구도로 재편되는 과정,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드리고 오히려 싶습니다. 조정이 되는데 한미일 동맹이 기존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로 재편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평등한 관계는 쉽지 않을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정학적인 조건 자체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축으로 해서 일본과도 우호적으로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우호적으로 그리고 중국하고도 우호적으로 그리고 북한과도 우호적으로 지내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뭐 김대중 그래서 정부 때 그런 정책을 취했었죠. 예. 그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일 협정을 맺게 되는 과정들, 그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러시아 수교, 중국 수교한 게 그런 과정들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는 일단 북한의 핵이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냉전 수준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소위 이제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게 되는 문제고, 그래서 사실은 엊그저께 이제 왕이하고 우리 외교부 장관이 했습니다만 네. 저는 중국이 도움을 줄 이유가 없는 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하고 일본이 잘 지내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그 우호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한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외교의 장기 전략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각 정파들 간의 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합의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또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기를 또 세민여는 부탁했고요. 그 부분은 조금 출발점은 다르지만 서로 접합점이 생겨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 최근에 복합적이고 정말 아까 불확실한 여러 가지가 놓여 있는 그런 규정을 했는데, 우리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서 네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차두현 박사, 정태근 전 의원, 최민희 전 의원, 양무진 교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신중하고 또 정말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한일 갈등과 또 한반도 비핵화 협상, 그리고 정말 우리 남북 문제가 잘 풀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